안녕하세요. 이정석의 뮤직 스토리입니다. 바깥에 비가 좀 살살 오네요. 좀 어둡고요. 이렇게 좀 쿨쿨한 날에는 오히려 클래식같이 차분한 음악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그렇대잖아요. 슬플 때 기쁜 노래 들으면 기분 나쁘대요. 그리고 슬플 때 원래 슬픈 노래 들어야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한 음악 들으시는 게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은 있잖아요. 비도 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아니 무슨 클래식에서 이런 곡을 하나 싶은 그런 동요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분이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서먹나요? 되게 아름다운 곡이에요. 동요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동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데 동요를 왜 들었을까? 왜 동요를 들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다 생각이 있어서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클래식은 듣고 싶은데 클래식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너무 어려운 곡을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못 들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클래식 그럼 말러 브루크너 그래가지고 1시간씩 가고 그런 바그너 이런 거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못 들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쉬운 곡 들으시고 짧은 곡 들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또 방법론적인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는 걸 들으면 돼요.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클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정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멜로디는 사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게 동요인 줄 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동요가 아니고요. 독일 동요예요. 독일의 작곡자 질 허라는 작곡자가 쓴 곡입니다. 저 아래 들판이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산속 다다디다디다다 이 멜로디를 그대로 이 멜로디가 있는 교향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슈베르트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슈베르트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미완성 교향곡의 2악장이 바로 따라리라리라라 이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슈베르트 2악장, 미완성 교향곡 2악장. 이게 왜 미완성이 있는지는 또 이거 듣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만 먹고 오지요. 물만 먹고 가지요. 들으셨어요? 물만 먹고 가지요. 미완성 교향곡 2악장에 우리가 잘 아는 깊은 산속 옹달샘의 물만 먹고 가지요. 그 멜로디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 디지털 영상 시대의 청취자와 함께하는 라이브 코리아 이정석의 뮤직 스토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요. 저하고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은 라이브 코리아 21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IVECOREA 21로 들어오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친구를 소개하시는 분께는 뱅앤올슨에서 드리는 최고급 블루투스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친구도 소개하시고 저와 소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 멜로디랑 똑같은 미완성 교향곡의 2악장을 들었습니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왜 미완성인 줄 아세요? 미완성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작 우리가 이제 슈베르트 그럼 미완성 교향곡 딱 그러는데 왜 미완성인지
이렇게 탁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그 슈베르트가 살았던 시대가 이제 고전 다음 시대인데 모차르트, 베토벤, 그다음에 슈베르트가 등장하죠. 이 시대의 교향곡은 4악장입니다. 4악장. 그러니까 4개 악장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제 빠른 1악장, 느린 2악장, 그다음에 춤곡의 3악장, 그다음에 다시 빠른 4악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딱 2악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빠른 1악장과 느린 2악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냐면 아니 왜 슈베르트가 그걸 2악장으로 작곡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곡이요 1822년에 작곡이 돼가지고 이제 이 곡을 작곡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슈타이어 마르크 음악 협회라는 데서 슈베르트를 이제 그 회원으로 추천을 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거에 이제 감사하는 뜻으로 이제 곡을 써서 보내는데 이제 2악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가 슈베르트가 원래 2악장만 쓰려고 했다. 예. 그 당시엔 4악장을 썼지만 그냥 2악장만 쓰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또 묘하게도 1822년에 이거 이제 협회에다가 악보를 보냈는데 그 협회에서 악보를 받아가지고 바로 연주회를 한 게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에 1865년에 그러니까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고도 한참 있다가 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는 사실 이 곡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작곡하고도. 그러니까 아니 왜 40년이나 지난 후에 또 이거를 연주를 해? 이제 이런 또 의문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의문은 뭐냐면요. 이제 이게 슈베르트가 이게 2악장 지금 우리가 들은 2악장이 1822년에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그 협회에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1840년도 넘어서 독일의 질허라는 작곡자가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깊은 산속 옹달샘 이거 원래 제목은요 저 아래 들판이라는 독일 동요인데 저 아래 들판이라는 동요를 작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질허라는 작곡자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듣고 따라리라리라라 이거를 그러면 표절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악보를 보내고 나서 40년 후에 초연하기 때문에 질허는 이거를 들어보지도 못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우연인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우연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곡의 이 멜로디는 독일의 민요예요. 독일의 민요. 그러니까 독일의 민요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작곡자들이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뭐 이런 클래식 작곡자들은 다 자기 나라의 뭐 민요라든가 동요라든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멜로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도 자기 미완성 교향곡에 따라리라리라를 가져와서 썼고 그 다음에 지로라는 작곡자도 따라리라리라라는 걸 갖고 와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비슷한 곡이 됐지만 사실은 다 다른 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 가면은 애들은 다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표절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의 2악장이구나.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디 가시다가 딱 들으시면 슈베르트 교향곡 2악장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이 만약에 또 마음에 드셨다면은 1악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1악장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악장만 듣도록 할게요. 슈베르트가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면 그 음악가들은 다 별명이 있잖아요. 뭐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그 다음에 뭐 하이드는 뭐 교향곡의 왕. 근데 슈베르트는 뭐냐면 슈베르트의 별명은 이제 바로 가곡의 왕입니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곡은 한 900곡, 960곡이 좀 넘는데 사실은 한 1000곡 이상 작곡했다고 그래요. 1000곡 이상 작곡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600곡 이상이 가곡입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를 가리켜서 가곡의 왕이라고 그래요. 슈베르트는 정말 천재예요. 정말 천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음악가 중에서 천재라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천재라고 그러냐면 모차르트를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모차르트는
그런데 사실은 슈베르트가 더 천재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차르트는 35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슈베르트는 31세까지 살았어요. 더 적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차르트는 7살 정도부터, 뭐 4세란 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7살 때부터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오랫동안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슈베르트는 사실 공식적인 작곡이 17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작곡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곡을 작곡한 곡수는 거진 뭐 비슷하든지 더 많든지 그래요, 슈베르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슈베르트가 또 좀 더 천재인데, 천재는 조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3가지 조건이 있대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10대, 뭐 아주 어릴 때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른들의 역량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모차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2살 때 오페라를 작곡한다. 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거를 어린 시절에 해버리니까 이제 천재인데, 사실 그러면 슈베르트도 맞아요. 슈베르트도 17살 때 우리가 아는 뭐 마왕 막 이런 곡을 작곡하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조금 살아야 된대요. 빨리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살 때 돌아가셔야 되냐, 그런 게 이제 그 기준이 예수님 나이랍니다. 예수님이 35살 때 35살에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랑 비슷하죠. 그런데 슈베르트는 더 적게 살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슈베르트도 맞는데 하나가 충족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천재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뭐냐면 명랑성이랍니다. 명랑성. 그렇잖아요. 천재는 모든 게 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명랑해야 돼요. 천재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명랑성인데 슈베르트가 이게 없어요. 슈베르트 음악은 좀 명랑하지가 않고 조금 약간 슬프고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면이 많아서, 그래서 슈베르트를 뭐 신동이라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슈베르트도 모차르트만큼의 신동은 신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가곡, 사실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는 가곡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가곡 중에서도 우리의 또 귀에 또 익숙한 가곡을 한번, 슈베르트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숭어, 트라우트라는 곡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트라우트라는 가곡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을 숭어라고 그랬나요? 사실은 제가 그럼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숭어라고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숭어가 아니라 트라우트는 송어입니다. 송어.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숭어는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고요. 송어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 곡은 트라우트는 송어예요. 송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 숭어로 자꾸 소개가 돼가지고 저도 자꾸 숭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송어예요. 송어, 트라우트.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에 이렇게 좀 익는 그런 이제 멜로디실 거예요. 근데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듣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듣고 나서 들으셔도 재밌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낚시꾼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송어를 막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송어가 어떤 물고기냐 하면 이렇게 팍팍 튀어오른대요. 물 밖으로. 팍팍 튀어오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잡기 쉬울 줄 알고 이제 낚시꾼이 들어가서 이제 낚시를 이렇게 탁 보일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송어가 굉장히 똑똑하답니다. 이제 그 낚싯바늘을 본대요. 낚싯바늘을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무는 거예요. 그 바늘을. 그러니까 이제 이 낚시꾼이 그 물이, 그러니까 송어는 이제 원래 맑은 물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흙탕물을 흙탕물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이게 물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송어를 잡는다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낚시꾼이지만 물고기한테 아주 치사하게 잡으려고 그런다 하고 이제 이렇게 혀를 차는 내용의 이제 곡이 이제 바로 이제 송어입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곡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곡을 가곡을 먼저 씁니다. 가곡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가곡의 멜로디를 갖고 악기를 위한 곡으로 다시 이제 작곡을 해요. 다시. 그래서 이 곡이 지금 들렀던 이렇게 성악곡도 있고 그 다음에 트라우트 퀸텟이라는 곡도 있어요. 이 멜로디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5악장으로 된 곡인데 이제 4악장을 이 멜로디를 갖다가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좀 변주라는 거죠. 변주는 뭐예요?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바꾸면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멜로디를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트 퀸텟은 편성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근데 이런 편성은 사실 조금 드문 편성입니다. 사실 이제 피아노 퀸텟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이런 걸 갖다 피아노 퀸텟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우트 퀸텟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송어라는 멜로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멜로디를 그대로 악기로 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멜로디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이제 트라우트 퀸텟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베르트의 트라우트 퀸텟. 앞에 들었던 송어랑 멜로디 똑같죠. 똑같은 멜로디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악기가 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장식이 붙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리듬이 조금 달라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똑같은 멜로디가 계속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베리에이션, 한국말로 이제 변주곡이라고 그러죠. 변주곡. 슈베르트는 자기가 작곡한 리드, 그러니까 가곡을 이렇게 악기 음악으로 많이 변주곡으로 많이 이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더 슈베르트가 가곡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곡도 이제 많이 작곡하고요. 그래서 이 가곡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가곡은 다른 나라 가곡하고 다르다라고 그래요. 리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 가곡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건 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 가곡은 시하고 음악하고 완전히 접목했다라고 그래요. 완전히 접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 이렇게 시가 있으면 리듬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완전히 음악으로 분석해서 음악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죠. 음악으로 표현해내서 이제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음악화 시켜요. 그러니까 시하고 완전 일치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가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시는, 그러니까 가사는 영혼 같고, 그 다음에 음악은 육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합쳐진 것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독일 가곡의 그런 이제 정수, 독일 가곡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슈베르트라고 그런 거죠. 그럼 그 전에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그런 가곡을 안 썼냐? 쓰긴 썼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용적으로 시하고 완전히 일치가 됐다라고는 이제 보기가 좀 힘들죠.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 그 다음에 신나는 리듬 뭐 이렇게 해서 시하고 붙여서 이제 하나의 노래를 만드는데, 이제 슈베르트부터는 완전히 시를 해석해서 해요. 그러고 이제 슈베르트가 거진 이제 또 처음으로 한 게 이제 뭐냐면 연가곡이라는 걸 만들어요. 연가곡. 이제 그걸 송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면
가곡 한 곡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가곡을 여러 곡을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런 곡을 이제 슈베르트가 많이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라는 곡이죠. 이제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곡은 어떤 그 도제공, 그러니까 이제 그 방앗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만드는 이제 그 도제공, 빵을 만드는 이제 그 도제공이 방앗간에 취직을 해요. 이제 견습생으로 취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도제 수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은 어디 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마스터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살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견습생이 이제 방앗간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 물레방앗간에 취직을 하는 거죠. 견습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견습생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집에 딸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딸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그 사랑이 막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픈 얘기를 쓴 게 이제 바로 이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로 겨울 나그네죠. 겨울 나그네. 윈테러라이즈. 그 윈테러라이즈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겨울 나그네가 아니라 겨울 여행이에요. 겨울 여행인데, 어떻게 이제 이상하게 한국에서 소개가 되면서 겨울 나그네가 되어버렸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한동안 막 우기고 겨울 여행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니, 겨울 나그네가 훨씬 멋있는 거예요. 훨씬 멋있어서 이제, 그냥 멋있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멋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겨울 나그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곡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곡이 아니라 자그마치 24곡이에요. 24곡이 이제 하나의 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약혼까지 하고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집에서 쫓겨나요. 겨울에. 그것도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에 쫓겨나가지고 쓸쓸하게 이제 겨울에 그런, 아주 그냥 눈만 덮이고 아주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겨울거리를 이제 이렇게 방황한다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겨울 나그네인데, 우리가 그 곡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을 하나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보리수라는 곡이에요. 보리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보리수라는 그 가곡을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보리수는 정확한 보리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보리수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질허라는 작곡자가 다시 좀 편곡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슈베르트의 보리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고 조금 약간 슬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 나그네가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눈 덮인 거리를 이렇게 막 방황을 하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에 와서 그 보리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를 보고서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막 사랑을 나누고 그랬던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는 거를 그대로 가사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슬픈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보리수보다 조금 길죠. 이게 이제 슈베르트가 이제 우리는 그 지러라는 그 작곡자가 편곡한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슈베르트의 그 보리수를 들으면 이게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슈베르티아데, 그 슈베르트와 친구들. 슈베르트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어렵게 음악 활동을 한 작곡자죠. 이 작곡자들이 대부분의 이제 클래식 작곡자들이 참 그렇게 편하게 작곡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로 기쁨을 주려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훌륭한 작곡자들이 자기 자신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내놓은 이제 곡들이 이제 아름다운 곡들이 많죠. 그래서 슈베르트도 그런데 그런 슈베르트를 옆에서 지켜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런 게 이제 그 슈베르트와 친구들이죠. 그 슈베르티아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음악회도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불러서 이제 뭐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슈베르트는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나름 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게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제 슈베르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 이거 곡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딱 들으면 그냥 슈베르트 이제 이런 곡 이제 아베 마리아인데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이제 아마 오늘 이제 방송을 끝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의 뮤직 스토리 아베 마리아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